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아, 지하철 2호선 타고 네. 걸어왔습니다. 네. 오는 길에 날씨도 꽤 괜찮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좋았는데 여기 오는 길이 오르막길이어서 맞아요. 등산하는 느낌으로 네. 걸어왔습니다. 네. 한번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박소령이고요. 퍼블리라는 스타트업을 2015년에 네. 창업했었고 2024년에 제 회사를 매각 작업을 만료하고 나서 퇴사한 후에 안식년을 이제 1년 정도 가지는 중에 실패를 통과하는 일이라는 책을 이번 9월에 냈습니다. 네. 제목이 네. 이 흔히 볼 수 있는 제목은 아니었던 느낌이 첫 인상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 제목을 주변에서 다들 이제 책 내기 전에 반대했다고도 많이 들었는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내신 이유와 책 네. 제목에는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 책에 실패라는 게 제일 처음 딱 나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뭐지? 하는 게 좀 이목을 끌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이 책 제목은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이 책을 저희가 낸 북스톤이라는 출판사에 김은경 대표님이 지으신 제목이었고 저한테는 그래서 뭐 플랜 B나 플랜 C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 제목이 바로 딱 왔고 네. 이거 어때? 라고 바로 물어보셔가지고 네. 근데 저는 그때 그 자리에서 바로 이거 너무 좋다라고 오케이를 했었고 그 이유를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그냥 그 실패를 통과한 이래서 실패라는 단어가 그냥 바로 제목에 직설적으로 꽂히는 느낌이 그냥 좋았었어요. 뭐 수식어나 변명을 붙일 것도 없고 그냥 굉장히 직구를 던지는 느낌의 제목이어서 이 책의 톤하고도 잘 맞다고 생각해서 좋다고 생각했었었고 근데 사실 이 제목을 지은 김은경 대표님은 글을 하나 쓰신 게 있었는데 네, 그 글의 내용의 이제 골자는 이 책의 제목은 기본적으로 실패보다는 통과라는 단어에 훨씬 방점을 넣어서 쓰신 제목이었고 이런 책 제목을 쓰는 데 있어서 좀 영감을 줬었던 인물은 사실은 우아한 형제들 김봉진 의장님과의 대화였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김봉진 의장님이 하루는 김은경 대표님이랑 이제 이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왜 한국에는 실패를 다룬 책이 없을까? 왜냐하면 이렇게만 하지 마라는 거 누가 가르쳐만 줘도 훨씬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고 좀 더 다들 잘할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왜 안 알려주지? 책으로? 라는 이제 의문을 한번 두 분이 나누셨던 대화가 있으셨대요. 네. 그런 게 좀 결합이 되면서 아예 이 제목을 전면적으로 좀 내세워 보자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셨다고 제 글에는 써 있었습니다. 네, 네. 얘기해 주신 대로 사실 그 실패라는 주제가 되게 추상적이면서도 꺼내기 어렵고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책도 네. 없었는데 영상은 더더욱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네. 네, 네. 오늘의 영상이 어쩌면 되게 좋은 또 맞아요. 기록이자 자료가 될 것 같은데 네, 동의합니다. 책을 쓰신 것도 그렇고 영상에 나와주신 것도 그렇고 사실 이게 드러내고 하기 되게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어떤 네. 마음과 의도들을 갖고 계시는지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저한테는 실패가 그렇게 무겁지 않은 단어였다는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저는 그냥 기본값이 실패인 것 같고 매일매일 크고 작은 실패를 그냥 정면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어서 다만 남는 게 뭐라도 있으면 실패를 통해서 저는 그걸로 그냥 충분하다라고 느꼈던 타입의 사람이다 보니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책을 쓸 때 원래는 앞에 초고라는 존재가 한 번 있었어요. 이게 프롤로그에 제가 썼던 에피소드인데 처음에는 이제 제 자신의 10년에 대해서 조금 제 스스로를 좀 회복하고 치유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컸기 때문에 다 쏟아붓는 글이 한 번 초고라는 형태로 있었고 그 초고를 통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많이 치료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신적으로. 근데 이제 이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바깥으로 공개하는 건 또 완전 다른 그쵸. 부분이어서 바깥으로 꺼낼 때 어떻게 꺼내야 되지? 정말 꺼내야 되나? 꺼내는 거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고민을 한두 달 정도 조금 더 길게 했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이제 결정적으로 어떤 한 분의 조언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이제 아마 크래프톤 웨이라는 책을 읽으신 분들은 익숙하신 이름일 텐데, 김강석 대표님이라는 그 대표님과 제가 이제 이 책이 나오기 전에 그 초고를 가지고 조금 조언을 구하는 자리가 있었고, 그 자리에 대표님께서 주셨던 말이, 어쨌든 너라는 사람이 10년 동안 이 퍼블리라는 회사를 해왔었을 때 되게 중요하게 너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이 한국 사회에 되게 많은 자원이 너란 사람의 학습에 쓰였다는 거를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투자자의 돈뿐만 아니라 여기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해주고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스타트업에 굉장히 우호적인 시기에 넌 사업을 시작했고 그런 게 다 리소스가 너란 사람한테 쓰인 거기 때문에 그걸 다시 너가 사회에 빚을 갚는다는 의미로 이걸 바깥으로 공개를 좀 잘 다듬어서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저한테는 가장 좀 울림이 있었던 조언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오케이, 빚을 갚는다라는 의미가 저한테는 그냥 확 와닿아서 그냥 마음속으로 한 100명이라도 만약에 이걸 책으로 바꾼 다음에 읽고 도움을 받으시면 그냥 그걸로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단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꺼내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네. 이것도 책임감이네요. 대표님이 계속 그렇게 이해해 주시니까 새롭습니다. 네. 네. 사실 이런 네. 사업을 정리하는 네. 그런 관점에서의 입장을 다룬 책을 전 사실 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도 굉장히 첫 번째로 흥미로웠고 네. 두 번째로 읽으면서도 좀 많은 걸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은데 그 정리를 시작할 때 그 시점, 네. 그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네. 그때 책에서는 빨간 약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그 얘기를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2년 전에 23년 초여름에 6월이었었는데 그 직전까지 제가 이제 뭘 하고 있었냐면 이게 회사에 어쨌든 돈은 있었지만 스타트업 시장이 엄청 투자 냉각기로 진입한 지 한 반년에서 9개월 정도 되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주주분들도 다 이당 펀드레이징에 대해서 엄청 걱정을 해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타이트하게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막 해주시던 시기였고, 저도 이제 계속 기사를 보고 있으니까 미국 금리가 도대체 언제 내려오는 거야 저도 같이 걱정하고 그런 시기에 마침 저희는 또 그 시리즈 B 투자 받은 다음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었던 게 채용 관련된 서비스에 좀 묶여있는 두 서비스, 하나가 커리어리고 하나 위하여였는데 어떤 그런 서비스에 저희는 리소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시장 환경에서 새로운 게 투자한 그 매출이 나야 되는 서비스들에 제 시간이 엄청 빨려 들어가고 있었던 시기였었고, 하지만 뭐 약간 타이밍상 아쉬웠던 것은 저희가 집중하던 그 채용 서비스가 어쨌든 투자 시장이 얼어붙으면 다들 채용을 안 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또 그냥 이거 완전 관계없이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시장 자체도 얼어붙어 있는 게 약간 이중고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잘 해야 되니까 이제 엄청 거기에 몰입해서 채용 사업을 키워보려고 집중을 하고 있었던, 이제 빨리 우리도 BEP 넘겨야 된다라는 거에 엄청 몰입하고 있었던 시기였었는데, 근데 불행하게도 그 몰입은 몰입인 거고 결과는 별로 안 좋았었어요. 네. 어쨌든 채용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것도 현실이었고, 이미 채용 시장에 너무 좋은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이나 서비스를 이미 많이 있었고, 저희는 후발주자였으니까 사실 거기를 비집고 들어간다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 어려움이 있었던 현실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안달복달 하면서 반년을 이제 막 달리다가, 그때는 제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밤에 주로 퇴근 후에는 집까지 걸어서 많이 퇴근을 했었거든요. 1시간 정도 이제 걸으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거나 멍 때리거나 하면서 집에 걸어가던 시기였었는데, 근데 그날, 어느 날 이제 집에 걸어가다가, 나 지금 채용 사업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었어요. 네. 그때가 제가 뭐 비유하자면
그 매트릭스 영화에 나오는 빨간 약을 먹었다라는 표현을 쓴 건데, 왜냐면 분명히 저는 10년 전에 콘텐츠 비즈니스를 잘해보고 싶어서 절벽에서 뛰어내리듯이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사업을 시작했었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확 그냥 갑자기 내가 왜 이걸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지? 네네. 그게 사실 머리로는 제가 채용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되고 하는 게 회사의 성장에 너무 직결되고 모두의 기대치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고 하는 걸 너무 원래부터 알았는데 이게 진짜 피부로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네 라는 걸 깨달은 게 그만큼 늦었던 거죠, 진짜로. 네, 네. 뭐 이게 좀 너무 우스꽝스러운 말 수 있는데 약간 억울하기도 했어요. 네. 근데 대표님은 이 사업 이전에도 콘텐츠 덕후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 네. 콘텐츠를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주변 분들도 너무 잘 아셨을 텐데 네, 네. 그 대표님이 채용 시장이 문제에 몰입하기 시작했을 때 네. 주변 사람들은 그런 반응이 네. 없으셨었나요? 당연히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한번 눈이 멀고 네. 귀가 멀면 네.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하셔도 사실은. 회사가 잘 되려면 더 소위 말하는 큰 시장에서 큰 투자금을 가지고 우리도 잘하고 싶어, 잘 해낼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사실 그런 말이 저한테 전혀 안 들어왔던 것 같고 또 이제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뒤늦게 저의 굉장히 가까운 지인들도 그 당시에 너가 갑자기 이제 이걸 한다고 했었을 때 자기도 약간 우려가 됐지만 사실 뭐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거니 라든지 근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제가 아무리 지금은 그때 눈이 멀었고 막 현타가 왔고 막 얘기를 하지만 돌아가서도 아마 이거를 진짜 빨리 빠져나오기가 진짜 쉽진 않았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이 실패라는 키워드를 드러낸 책이 한국 창업자분들 중에는 많이 없었었는데 예. 이 책을 읽고 나서 주변에 다른 분들도 나도 해볼까? 이런 반응들이나 혹은 뭐 운으로 잘 되신 분들과 또 안 되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너도 한번 해봐 이런 얘기들을 창업자분들이 글 쓰는 거요? 네, 글이든 혹은 나도 한번 드러내볼까 이런 반응들이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다른 창업자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아직은 못 듣기는 했고요. 그건 잘은 모르겠고 이런 인터넷상에 올라온 독자 후기들은 제가 엄청 열심히 찾아 읽거든요. 근데 그걸 읽고 제가 굉장히 좋았던 점은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쓰시는 후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책은 약간 소재고 본인의 실패 이야기를 그 책 후기 삼아서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읽을 때 너무 뭉클하고 어쨌든 제가 이 책의 제일 초반에 테일러 스위프트의 말을 맞아요. 끄집어냈는데 거기 보면 테일러 스위프트도 내가 갖고 있는 내면의 생각을 아주 상세하게 드러낼 때 우리가 어쨌든 뭔가 중요한 걸 서로 나누었다는 느낌을 갖는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이제 책을 읽으신 분들께 전달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그 파일럿 하셨던 분이 지금 목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 파일럿에 뛰어들어서 일종의 커리어를 목수로 틀 때에 이걸 처음으로 본인이 이제 실패를 통과한 일을 읽고 영감을 받아서 본인이 이제 제주항공의 파일럿이셨는데 어떤 본인의 실패를 겪어서 이러이러한 상황 끝에 나는 이런 선택을 했어 라는 거를 또 1, 2, 3, 4, 5에 이제 음슴체로 블로그에 쭉 연재를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여튼 레퍼런스를 약간 쓰인 거잖아요. 네. 본인의 이야기를 공개하는 거에 있어서. 그럼 문화가 점점 더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그렇게 되면 수도 좋겠습니다. 있죠. 네. 참 책을 읽으면서도 많이 네. 느낀 거지만 이 뭐 물론 실패라는 키워드도 그렇고 혹은 아까 말씀해 주셔서 어떤 떠밀려옴이라는 그런 키워드도 그렇고 되게 드러나진 않지만 정말 보편적인 가치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책을 읽었다는 어떤 그 소재만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게 되게 좋은 지점이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님 두 분부터 써보시면. 네. 지금의 대표님은 저희가 대화를 나누면서 느끼는 거지만 엄청 또 치열하시고 차분하시면서도 엄청 소프트한 분이신데 또 엄청 몰입하셨던 시기에는 그러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또 당시에는
엄청 리더로서 책임져야 되는 것도 많고 그랬을 것 같은데 네. 대표님은 그런 이 통과하는 과정에서의 자아 변화들과 지금의 상황에서 당시를 돌이켜보면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영화로 답변을 약간 드리면 그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중에 다키스트 아워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한 5년 됐나? 그게 영국 처칠 수상을 다룬 영화거든요. 그 가장 결정적이었던 2차 세계대전 시기에 내렸던 되게 중요한 결단, 그러니까 히틀러를 상대로 우리 싸워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국가적인 아젠다로 다 동의를 구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 리더십이었는데 그 일대기를 다룬 영화인데 그 극 중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처칠이 본인이 집 밖에 나가기 전에 이제 부인이랑 뭐 갔다 올게요 막 인사를 하면서 문 앞에 이제 모자가 되게 여러 개 걸려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은 무슨 모자를 쓰고 나갈까 하고 하나 골라 나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어떤 비유라고 생각했냐면 어쨌든 그때그때 본인이 해야 역할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어떤 역할을 나가서 해야 될까 결정하고 모자를 쓰고 전 나간다고 이해를 했거든요. 그날 다를 수도 있고 뭐 어떤 시기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맡아야 될 역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역할을 아주 정확히만 인지할 수 있으면 그 역할에 맞게 내 모습을 그냥 수행하는 게 그냥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하나의 이걸 뭐 재능일 수도 있고 태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퍼블릭 대표를 하던 시기도 그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제가 수행해야 될 역할이 너무 계속 바뀌었었기 때문에 뭐 전시 CEO로서 살았던 시기도 있고 제가 평시 CEO로서 약간 눈멀었던 시기도 있고 뭐 너무 간절해서 모든 거에 다 막 에너지가 쏟아 부었던 시기도 있고 약간 다 진이 빠졌던 시기도 있고 막 오락가락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더 중요한 건 어쨌든 그때 내가 맡아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만 정확하게 인지를 하는 것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거를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힘들어요, 너무. 네. 그걸 한다는 게 결국에 책에서 계속 언급해 주셨던 주도권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 자아에 대한 주도권으로 그럴 수 저는 있습니다. 해석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대표님께서 그 책에서 주도권을 이름을 깨달았던 순간에 되게 불행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건 어쩌면 이 모자를 내가 고른 모자가 맞아요. 아니었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정확. 네. 이런저런 외부 환경 때문에 제가 떠밀려서 어떤 모자를 선택하거나 혹은 떠밀린다는 것도 모르고 이거 내가 스스로 생각한 거야, 선택한 거야 라고 착각하고 모자를 고를 때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빨간 약을 먹고 너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처럼 되는 것 같아서 네. 어쨌든 그래서 그 인지부터가 참 모든 거의 출발점인데 보통 이게 또 막 압박이 세고 막 상황이 막 속도감 있게 흘러가고 하면 자꾸 그걸 저는 놓치는 게 저의 단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표님은 그걸 인지한 순간 하고 나서 어쨌든 정리를 하신 선택을 내리셨잖아요. 빨간 약을 먹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굳이 안 받아들이고 그냥 덮어두고 살아도 되는 거 꺼내서 인지하고 근데 그걸 결과까지 행동으로 옮기신 건데 분명 그 중간 과정에서도 문득 떠올랐던 순간들이 있으셨을 텐데 계속 덮어두시다가 마지막에 결국 그래도 이번에는 약을 먹고 결정을 내려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차이가 뭔가요? 눈이 멀었다고 표현했던 시기가 딱 2021년 여름부터 23년 여름까지 만 2년 정도인데 사실 그 사이는 내가 지금 이거를 묻어두고 있다는 생각조차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잘못된 모자를 쓰고 있는 자체를 아예 인지를 못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23년 여름에는 잘못된 역할을 억지로 지금 수행하고 있네라는 생각을 한 다음에는 오케이 그냥 빨리 결정 내리고 실행해야 되겠다로 아예 모드를 빨리 바꿨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시작이 뭐였나요? 결단을 내리고 나서 제일 처음 한 일은 책에 나오는 3명의 저랑 붙어서 일했던 이제 소위 광종이라는 3명한테 부탁을 한 게 제일 첫 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결심을 했고 최대 1년 동안 이 일을 할 거고
빨리 끝날 수도 있고 그것보다 그때까지만 내 옆에서 좀 일을 같이 해달라라고 부탁한 게 첫 번째 제가 했었던 액션이었죠. 네, 네.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는 네. 통보였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도 궁금한 네. 것 같아요. 제가 통보를 했다기보다는 거의 이제 애걸 복걸에 가까웠는데 네. 이제 한 명씩 따로 봤죠. 네. 네. 1대1로 따로 다 만나서 회사의 자금 사정상 현금 흐름을 예측해 보건데 1년이면 어쨌든 결판이 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회사 잔고가 1년 후면 내가 보기에 0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떤 최대 1년이다. 그 사이에 회사가 뭐 파산을 하거나 청산을 하거나 아니면 매각되는 거 2개밖에 없다. 왜냐면 내가 투자 더 안 받을 거니까. 그러면 그때까지만 시한을 두고 이 끝을 한번 같이 해줘라고 제가 이제 부탁을 막 했었던 거였고, 근데 그렇게 부탁해달라고 말을 했었을 때 되게 고맙게도 그 3명 다 저랑 1대1 미팅하는 자리에서 다 바로 오케이를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그게 사실은 저한테는 진짜 천운이었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분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제가 1년을 결국 이걸 끝까지 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 세 분에게는 대표님이 그런 어떤 고백을 하는 자리가 사실 놀랍지 않았을 수도 있으려나요? 오랫동안 봐오셨고. 네, 제일 덤덤하게 받아들였던 사람은 의외로 광종이었고, 그거는 제가 책에 약간 썼지만, 이제 저희가 원래 시작했던 컨텐츠 사업의 리더도 했었었고, 그 다음에 리소스를 엄청 투여했던 커리어리라는 서비스 리더도 했었었고, 어쨌든 2 서비스 리더를 다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도 저도 갖고 있었던 약간 서로 간의 공통 분모는 어쨌든 좋은 컨텐츠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 미션이 둘 다 원래 있었었고, 근데 둘 다 하다 보니까 이거 시장이 너무 작고 힘드네 하면서 커리어리 가는 거에 둘 다 동의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동의하고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서로 굉장히 원래 갖고 있던 우리의 미션과 초심과 현실과 시장을 봤을 때 이거 정말 뭐 양립할 수는 없는 것 같고 타협을 해야만 할 것 같고 뭐 이런 대화를 했었던 사이였는데 그러니까 광종은 알았던 거죠. 미션을 제가 이미 내려놓고 지금 이거에 집중하고 있는 게 박소령도 뭐 시장과 현실과 이런 거에 다 받아들인 거지 알고 있었던 제가 어느 순간 여기까지 하자. 근데 1년 내에 잘 끝내고 싶지 않은 회사를 했을 때 광종은 제일 빠르게 오케이 했던 사람인 거죠. 왜냐면 그 초심을 서로 공유했었던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뭐 소리소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저희는 주 단위로 1대1 미팅 하는 것도 있었지만 다들 리더분들은 붙어서 계속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어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어떤 심경의 변화를 겪고 있는지 저의 정신적인 에너지가 좀 얼마나 충만했다가 떨어졌는지 이런 거 다 아는 사이였어서 다들 얘기하는 게 막 급작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소리가 저한테 나중에 했던 얘기는 내가 왜 지금 이걸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나 원래 컨텐츠 하고 싶어서 회사 시작했는 건데 라는 얘기를 처음 소리한테 막 하면서 1년만 도와줘 막 했었을 때 소리는 그때 제 표정이 진짜 막 억울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억울하다는 표현을 썼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 이걸 내가 열심히 하고 있었지라는 게 진짜 억울해 보였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 사회, 다른 사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남에게 밑바닥의 모습을 쉽게 보여주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가족한테도 보여주기가 어렵잖아요. 가족이 훨씬 어렵죠. 네, 사실. 가족이 오히려 더 어렵고 네. 이게 보통은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그러니까 회사를 하다 보면 뭐 5만 가지 사건, 사고와 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지만 사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면 17년에 제가 첫 번째 펀드레이징에 대한 기억을 썼던 파트에서는 사실 그 펀드레이징 시기가 지금 보면 진짜 지옥 같았었는데 그거를 아는 사람은 회사에 아무도 없었단 말이죠. 저만 알고 사실은 그거를 진행했었고 유일하게 아는 거는 회사 바깥에 있는 저희 투자자밖에 없었고 하여튼 그 시기를 뚫고 오는 과정이 8개월이 전체 너무 지옥 같았기 때문에 그걸 통과하고 나서 당시에 저의 결심은 이 고통을
나누어야 되겠다. 나만 갖고 있을 수 없어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좋은 일은 나누고 뭐안 좋은 일은 약간 혼자 갖고 있게 되는데 당시 저의 결심은 좋은 일을 나누고 나쁜 일도 나눠야 되겠다. 네. 그래야 내가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아까 뭐 생존 전략이라는 표현 쓰셨지만 저랑 가까이 일하는 리더분들한테 조금씩 저의 이제 이런 진짜 어려운 점, 고통, 밑바닥에 있는 치부 이런 것들을 약간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했는데 그때 굉장히 감사하게도 그거를 약간 수용해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수용하고 또 저한테 반대로 본인 생각을 얘기해 주기도 하고 그게 어떤 제안이기도 하고 뭐 아이디어일 때도 있고 저한테 주는 되게 고마운 피드백일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 오고 제가 또 그걸 실제로 받아들여서 실행을 해봤는데 결과가 좋고 그러면 이게 약간 선순환 고리를 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연결고리가 잘 만들어졌던 관계들이 결국은 끝까지 남는 관계가 많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이게 어느 순간 그냥 확 부서졌던 것 같은데 옛날에 저 같으면 이제 소위 말하는 저도 막 어떤 에고가 너무 셌던 사람이어서 당연히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남한테 나의 어떤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게 너무 싫고 옛날에 저는 그랬던 거에 좀 비슷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지 저는 기억을 잘 못하겠지만 아마 어느 순간 특히 아마 펀드레이징 2017년 이후는 훨씬 심했던 것 같은데 에고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네, 일단은 이제 상황이 나아져야 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려면 무조건 나를 내려놓고 빨리 도움 구할 수 있는 건 도움 구하고 조언 구할 건 조언 구하고 내 옆에 사람 붙들으면 붙들어야 되고 뭐 그런 게 많이 부서졌었던 시기를 한번 겪었던 게 큰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대표님도 네. 커리어가 서울대, 하버드, 컨설턴트 항상 엘리트 코스만 밟아오셨고 그러면 자연스레 더 에고가 강해지면서도 에고가 또 나를 지키는 수단이 되기도 하니까요. 네. 근데 아까 그 맨 앞에서 네. 그 김봉진 회장님이랑 네. 출판사의 대표님이랑 나누셨던 네. 대화 중에 이 실패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간과 네.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지점에서 대표님이 다른 어떤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의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다면 대표자의 태도로서 에고에 관한 부분이든 주변 사람과의 관계 부분이든 어떤 조언들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정말 대표가 항상 자신만만하고 카리스마틱하고 다 잘 될 거야. 우리 회사 저 미래로 갈 거야. 계속 그렇게 막 하는 게 좋을 때가 있는데 항상 그래야만 할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하긴 해요, 저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식으로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고 네. 그런 뭐 컨텐츠를 저도 많이 읽었지만 제 20년 전에 진짜 거의 첫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때 제가 봤을 때 그때 회사에 엄청 높은 시니어 분이 계셨었는데 그때 이제 뭔가 뭐 워크샵 같은 자리가 내부에 있었었고 저는 그때 그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영어로 vulnerability라는 단어를 그때 처음 들었었는데 이게 뭐지 검색해 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한국말은 약간 취약성으로 번역이 되는 것 같은데 그때 그분이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평생 엄청 더 이제 좋은 리더, 완벽한 리더, 되게 성공하는 커리어 이런 거를 고민을 평생 해왔었는데 본인이 요즘에 취약성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한다. 그리고 리더가 취약성을 드러내는 게 오히려 좋을 때도 있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저한테 엄청 인상적으로 남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바깥으로 봤을 때 이분 너무 완벽한데 본인 입으로 본인의 취약성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본인의 약간 약한 고리, 본인의 약간 과거의 실패담 이런 얘기를 막 하셨었거든요. 저희한테. 근데 그게 아마 저한테는 되게 와 멋있다라는 느낌을 줬던 리더의 태도였던 것 같고 와 이렇게 뭔가 나만 믿고 나만 따라와 할 때 막 뭔가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몸에 편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은 그 옷 입고 앞으로 쭉쭉 달리시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억지로 그 옷을 입고 있는 거는 힘든 것 같아요. 네, 버텨야 되는 거니 그때부터는. 근데 저는 꼭 버텨야 될까? 라는 생각을 약간 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정말 내가 이걸 원해서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스타일, 그런 모습을 아니면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고 있는 건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제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저는 그래서 주변에 그런 제가 뭐 컨피던트라는 표현을 책에 쓰기도 했지만 그냥 털어놓을 수 있는 조언자들을 몇 분 두던지 아니면 진짜 뭐 정신과 의사나 심리상담사를 두시는 거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어쨌든 이게 몸 안에 모든 압력이 다 들어오는 상태인데 그 압력을 빼줄 사람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을 꼭 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 부분도 인상 깊었던 게 실제로 미국에서는 네. 투자사들이 대표자한테 네. 심리상담사 무조건 붙여준다고. 네, 정신과에서 바로 붙이고. 네. 네. 저는 그런 일종의 프랙티스 같은 걸 텐데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사업의 시작도 컨텐츠로 시작하셨고 지금 찍고 있는 것도 컨텐츠고 책도 컨텐츠잖아요. 맞아요. 대표님 네. 그리고 책만 읽어봐도 정말 다양한 종류의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만화 컨텐츠들이 나오는데 네.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컨텐츠를 일단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특히 좋아하는 컨텐츠들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거를 알려주는 컨텐츠들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어떤 그게 지식일 수도 있고, 제가 몰랐던 어떤 세계일 수도 있는데, 저는 컨텐츠를 통해서 어떤 이해하는 세계가 훨씬 컸고, 뭐 제가 못 만나볼 사람도 사실 컨텐츠 통해 만날 수 간접적이지만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 자체가 누적적으로 저라는 사람을 많이 형성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제 컨텐츠를 통해서 신선한 자극을 얻고 싶어 하는 게 크다 보니 계속 거기에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컨텐츠의 수요자 네. 입장에서 공급자가 되는 순간 괴리라고 표현했는데 되게 차이가 되게 컸을 것 같아요. 있죠. 어떤 네, 그 네. 관점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저는 이제 컨텐츠 시장에서 이제 소비자도 있고 생산자도 있고 중간을 연결하는 이제 유통을 역할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저는 그 퍼블리한 회사는 유통에 가까운 회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희가 생산자들을 이제 모셔와서 기획해서 이제 좋은 상품을 만드는 역할도 같이 했지만 근데 기본적으로는 생산의 역할은 외부에 이제 두었기 때문에 저자란 분들로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었고 물론 그 전에 저는 소비자로서밖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유통과 생산을 모르는 채로 이제 이 사업에 뛰어들었던 거였는데 다만 좋았던 점은 제가 컨텐츠 시장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생산과 유통에 대해서 오히려 철저하게 소비자의 감각만 가지고 뛰어들어서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없었던 어떤 컨텐츠 구독 모델, 그것도 지식 정보의 구독 모델을 만드는 데는 기존의 어떤 관행이나 어떤 선입견 같은 게 전혀 없는 상태로 그냥 이걸 뛰어들 수 있었던 장점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훨씬 그냥 고객에만 집중해서 뭔가를 해볼 수 있었던 용기나 좀 무모함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거기서부터 시작했던 사람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항상 기준점이 그냥 고객 입장에서 이게 도움이 될까? 혹은 재미있어 할까? 뭐 시간이 안 아깝다고 느낄까? 그런 게 어쨌든 기존 관행과 전혀 얽매이지 않거나 몰랐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었던 의사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약간 이렇게 컨텐츠 얘기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컨텐츠라는 건 뭘까요? 그 친한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너 되게 교훈 중독자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컨텐츠도 저한테 그렇게 교훈을 주는 컨텐츠들이 있는데 그게 주로 저한테는 대사에서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책도 좋은 구절, 문장 하나를 건지면 저는 이거 좋은 컨텐츠야라고 기억에 남는 것 같고, 뭐 만화든 애니메이션이든 영상에 관련된 것도 다 좋은 한 문장, 한 대사,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글의 힘에서 기본적으로 좋은 컨텐츠가 많이 파생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뭐 그런 관점으로 좋은 글이 있으면 저는 대부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떤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데 내가 좋다고 생각하진 않았어. 근데 약간 이게 사람들이 좋다고 판단하네? 네, 라는 네. 그런 것들도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블록버스터 영화들 같은 경우가 아마 그 간극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대중적으로 흥행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게 뭐지 하는 것들을 대부분 저한테 이게 좋은 어떤 명대사 같은 게 임팩트가 남는 어떤 한 문장 같은 게 저는 없을 때는 그냥 그렇구나 했던 것 같고, 반대로 그게 교집합이 딱 맞았던 영화들도 있어요. 엄청 글로벌리 흥행을 했는데 저도 약간 와 이거 미쳤네 하는 영화들이 있는데 그런 게 저는 대표적으로 반지의 제왕이나 아니면 뭐 저는 탑건 매버릭 같은 영화를 정말 좋아했는데 그냥 바깥으로 볼 때 충분히 너무 멋진 대중적인 영화이자 작품인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거기 나오는 대사 하나하나가 다 너무 꽂히는 게 많고 다 저한테 직접 무언가 교훈을 들려주는 얘기인 것 같고 네, 그런 것들은 또 엄청 좋아합니다. 약간 네. 같은 맥락에서 저는 듀운을 엄청 좋아합니다. 준 파트 1을 좋아하세요? 파트 2를 좋아하세요? 저는 파트 1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정지네요. 왜 원을 더 좋아하세요? 이게 흥행은 파트 2가 훨씬 맞아요. 크게 했고 또 그냥 대중적으로도 이 영화가 훨씬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물어보면. 근데 저는 딱 지금 말한 이유로 파트 2는 사실 대사가 저는 남는 게 머릿속에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깨달음이 저한테 1도 없었어요. 근데 파트 1은 기본적으로 훨씬 조용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냥 그 조용함 속에서 남는 그 구절들이 저는 너무 좋은 게 많았었어요. 저는 그래서 듄을 당시에 코로나 때 개봉했던 영화였는데 저는 근데 극장에서 7번인가 8번을 보러 갔었거든요. 네, 너무 좋아해서 계속 봤어요, 가서. 네, 네, 네. 트랜스포머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 대표적으로 봤는데 그냥 뭐가 남지 나한테? 그건 남는 문장이 I am Optimus Prime밖에 없어서 좋았다를 넘어서 되게 인생에 영향을 많이 줬다, 가치관의 변화를 줬다 하는 콘텐츠들은 뭐가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 드라마 중에 웨스트 윙이라는 드라마를 정말 좋아했는데 그게 이제 99년부터 2006년 정도까지 시즌 7로 끝났어요. 완결됐어요. 기본적으로 미국 백악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미국 백악관에서 웨스트 윙이라는 대통령이 일하는 집무 공간과 아주 밀접하게 일하는 소수의 약간 참모들이 주인공이에요. 지금 보면 그게 왜 저한테 영향을 많이 끼쳤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소수의 적은 수의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 어떤 더 큰 어떤 목적, 자신을 뛰어넘어 더 뭔가 세계를 위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엄청 헌신하는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저걸 보면서 나도 저런 게 일하고 싶다. 저런 사람들 사이에 나도 일원이 되고 싶다. 라는 욕심을 엄청 불러일으켰던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하는 구조를 제가 되게 꿈꿨었구나, 어릴 때부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었고요. 또 최근에 저한테 이제 엄청 영향을 많이 끼쳤던 거는 이제 진격의 거인이라는 만화인데 물론 저는 만화보다 애니메이션을 훨씬 인상적으로 봤지만 그걸 보고 제가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거는 어쨌든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그쵸. 저는 보고 진짜 많이 생각했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거기는 이제 성이 3중으로 쌓여져 맞아요. 있고 이 성벽 바깥에서 뛰는 사람들이 있고 성 안에서 이제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성벽 바깥에서 그냥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한테 훨씬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네, 저도 선택할 수 있으면 바깥에서 그냥 싸우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었고 그런 측면에서 엄청 저한테 나라면 이제 거기 나오는 수많은 등장인물 중에서 어떤 사람이랑 되고 싶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만들었던
애니메이션이었죠. 어떤 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제가 의외일 수도 있지만 전 되게 좋아하고 공감 많이 했던 인물은 에렌이었거든요. 네, 엄청 저는 저 주인공의 선택에 감정이입을 많이 하면서 아, 동감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컨텐츠 시장에 대한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네. 이 컨텐츠 시장에 오래 계시면서 거기도 어떤 문법이라는 게 있나요? 잘 되는 컨텐츠들만의 문법? 아, 근데 이게 컨텐츠가 사실 신문부터 게임까지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너무 스펙트럼이 아, 그쵸. 넓어서 뭐 다 아우를 수는 없는 것 같고 익숙하게 아는 약간 지식이나 정보성 장르의 컨텐츠에만 한정시켜 생각해 보면 제가 그 변화 시기에도 되게 크게 느꼈던 건 어쨌든 폭발적으로 볼 수 있는 컨텐츠의 양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 컨텐츠를 선별하는 기준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는 어떤 짧은 시간 내에 내가 빨리 캐치해서 내가 지금 일하는 업무든 나의 일상생활에 써먹을 수 있는가? 접목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엄청 가치를 높게 두시는구나라는 생각은 했어요. 실효성이 있는가? 네, 네. 회사에서는 당시에 time to value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 value를 느끼기까지 시간이 정말 짧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와 이거 좋아라는 느낌을 최단 기간 내에 줄 수 있을까? 마치 뭐 노래도 처음에 3초 들으면 사람들이 들을지 말지 판단한다고 네.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심지어 지식 컨텐츠도 지금 점점 더 그렇게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당시에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 유튜브도 앞쪽에 되게 항상 후킹. 넣잖아요. 후킹이나 네, 가장 웃긴 네. 걸 넣든지 가장 임팩트 있는 걸 네. 넣잖아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보시는 후기가 엄청 중요하거나 어떤 콘텐츠를 볼지 말지 고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심지어 저도 그렇게 보니까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시간을 쓴다는 의미에서는 시간 쓰기 전에 이제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보고 결정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되돌아보면 저희는 그 고객 후기를 다른 고객이 컨텐츠를 결정할 때 참고하실 수 있는 판단 근거로 써먹으실 수 있도록 쓰는 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별점이라는 형태든 뭐든 보이는 게 훨씬 뒤였어요. 저는 약간 놓쳤다고 생각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훨씬 컨텐츠 시장에서 특히 지식성 컨텐츠 시장에서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었던 두 가지 흐름이지 않았나 싶었어요. 네. 약간 요즘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하면 사실 이제 AI가 막 되면서 네. 접근성이 훨씬 맞아요, 떨어지고 맞아요. 공급량은 말도 안 되게 늘어났잖아요. 네, 네. 이런 시장의 변화에서 어떤 컨텐츠 시장의 위치 네. 혹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있는 네. 관점 그런 네. 것들은 어떤 게 근데 생각하세요? 재미있는 점은 제가 그렇게 생성형 AI가 네. 폭발적으로 이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회사를 그쵸.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이 시기에 제가 진짜 일을 하고 있었으면 네. 그 말씀하신 질문을 엄청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지금 경기장 바깥에 있어가지고 그럼 오히려 소비자 네. 입장에서는 네. 어떤 관점으로? 아주 소수의 채널만 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 그래서 네. 저를 아예 넓게 저를 노출시키는 게 네. 너무 많은 소음이 저한테 들어오는 것 네. 같아서 유튜브 채널 구독하는 거든 뭐 어떤 인스타그램이나 그러니까 정보가 들어오게 하는 그런 채널, 팟캐스트 채널 다 포함해서 제가 구독을 해놓은 것들은 저는 계속 정리해요. 이거 보고 빼고 이런 식으로. 네. 콘텐츠 회사도 하셨지만 사스 회사도 네, 하신 네, 거고 네, 네. 채용 회사도 하셨었잖아요. 네, 네. 그럼 이 각각의 약간 특징들이 좀 어땠는지도 궁금한 것 같아요. 컨텐츠 서비스를 하는 회사라고 했었을 때 특히 컨텐츠가 소비자가 돈 내는 컨텐츠를 하는 회사를 저는 해본 거니까 이때는 그 컨텐츠를 직접 생산하시는 분은 저희는 외부에 저자라는 분들과 계약해서 일을 했지만 내부에 어쨌든 이거를 기획하고 편집하고 상품화시켜서 마케팅도 하고 팔아야 되고 이런 조직을 저희 내부에 이제 두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때 그 내부에서 기획하고 편집하고 이제 상품화 시키는 사람들, 그 조직이 사실
되게 중요하고 너무 결정적이고 동시에 이분들이 겪는 내면의 갈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있을 거예요. 네. 많이 봤어요. 네. 이게 어떤 갈등이냐면 이분들은 그 생산자하고도 엄청 거리감이 가까운데 동시에 이걸 돈 내고 사는 소비자와의 거리감도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알게 모르게 갈등이 있어요. 생산자와 이 소비자 사이에서는. 네. 그리고 나는 어느 쪽에 손을 들어서 네. 이 줄타기를 해서 이 사업에 도움되는 콘텐츠를 잘 만들어야 될까는 끊임없는 갈등이에요, 진짜. 타협도 해야 되고. 어떨 때 타협해야 되고, 그쵸. 어떤 때는 저자 손도 들어가줘야 되고, 어떤 때는 저자 손 들다 보면 소비자가 떠날 때도 있고, 그렇죠.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선타기가 그 컨텐츠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고민이신 것 같았어요. 접점으로 생산자와 같이 일을 하면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딜레마가 그냥 서비스를,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 분들보다는 훨씬 커 보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그 시장의 특성이 강하게 반영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약간 크리에이터란 존재가 어쨌든 그쵸. 있다 보니까 또 크리에이터가 얼만큼 미친 아이디어를 상상력을 가지고 정말 기발한 걸 만드냐에 따라 또 막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또 이분의 말을 많이 존중해서 만들어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또 시장에서 최종적 선택을 못 받으면 또 그 시간에 들어간 매몰 비용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 이게 저희야 텍스트 컨텐츠였지만 이게 점점 커지잖아요. 자본이 들어오면 그 영상으로 갈 때도 있고 뭐 게임으로 갈 때도 있고 그때는 훨씬 더 많은 자본과 노력이 들어갈 텐데 그때 사실 이런 판단을 잘 내리는 게 진짜 내부적으로 어렵겠다 생각은 많이 했어요. 네, 요즘 이제 인플루언서, 네. 크리에이터, 막 10대, 20대 릴스 숏폼 엄청 핫하잖아요. 네, 네, 네. 이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대표님이 갖고 계신 의견, 관점? 이것도 소비자의 의견인데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24시간 동일하고 24시간 안에 무슨 잘 쓰고 싶어 하는 욕망도 저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순간은 사실 최대한 많이 본인이 모든 거를 보고 싶어 하는 욕망의 구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잔뜩 무언가를 본 다음에는 또 본인 기준에 맞게끔 선별하고 싶어 하는 욕구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큰 사람이어서 제가 오히려 선별된 것만 보는 식으로 계속 컨텐츠 채널을 줄이는 패턴을 택한 사람에 가까운 것 같고요. 어쨌든 공급이 폭발적으로 느는 거에 비례해서 시간이 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입장에서는 24시간이 늘 수는 없으니까 점점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더 짧아질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선택받는 채널만 더 선택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 컨텐츠가 좀 선택받지 않을까. 좋아하는 컨텐츠들의 특징이 그 소수의 엘리트 집단,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이끌어서 변화를 만드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사실 스타트업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또 창업을 하신 거에도 영향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막상 해보시니 어떠셨었는지. 스타트업이요? 그러니까 그 내가 롤모델 꿈꿨던 것과 진짜 이제 해보니까 제가 뭐 드라마나 영화나 책에서 본 거랑은 현실은 뭐 아주 하늘과 땅 차이고요. 하늘과 땅 차이고 밖에서 볼 때는 어쨌든 백조가 호수 위에 떠 있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밑에서는 엄청 발을 굴려야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발을 엄청 굴려야 되는 거는 바깥으로 안 보이죠, 기본은. 물 아래니까 당연히 안 보이죠. 근데 그 물 아래에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구나라는 거는 해보기 전까지는 진짜 모르는 것 같습니다. 경기장 들어가서 한 대 맞아봐야 아는 게 너무 많다. 드러나는 건 그러니까 대표가 항상 앞에 나오지만 회사 만들어가는 오퍼레이션은 다 그 아래 수면 아래에 수많은 있죠.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랑 하고 싶다라는 기준이 점점 명확해지셨었는지? 이런 사람하고 일하면 내가 되게 신나고 저 스스로도 생산성이 올라가는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이제 공통점이 점점 조금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저는 그 책임감 강한 사람을 엄청 좋아하는 것 같고요. 책임감 강하고 겸손한 사람, 성실한 사람. 이게 참 유치원 때부터 배우는 그냥 기본적인 가치들인데 그런 게
끝에 가니까, 회사의 끝에 가니까 갈수록 왜 그때 어릴 때 그런 것들을 배웠어야 했는가. 왜냐면 그만큼 어려워서. 네, 그만큼 어려운 거니까 어릴 때부터 교육으로서 사람들한테 이런 거를 심어주고 싶었나 보다 뭐 싶기도 했어요. 네. 그게 경험이 쌓이면은 더 잘 보이게 되나요? 그거는 예컨대 인터뷰나 면접의 경험으로는 진짜 저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말 한마디 썩는다고 알기는 진짜 힘든 것 그쵸.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이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연쇄 창업가 분들이 사업을 잘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앞에 겪었던 사업의 경험에서 이미 검증된 사람을 그 다음 사업 때 그대로. 같이 쓰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두 번째는 저는 그래서 끼리끼리는 사이언스란 말을 굉장히 신뢰하게 됐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추천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채용하는 게 너무 당연해 보이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 어쨌든 이 사람이 좋으면 좀 옆에 사람도 좋겠지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소개받아서 이 사람 데리고 오는 게 어쨌든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비용들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그렇네요.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레드 플래그 사람 볼 때 이건 아니다 하는 건 어떤 거 있어요? 근데 그것도 면접이나 채용 과정에서는 진짜 알기 힘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말인데 자소서나 면접 때 포장하기는 그쵸. 날이 가면 갈수록 늘잖아요. 네. 그때는 저의 가장 좋은 모습을 네. 먼저 보여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작정했을 때 상대방이 잘 알아보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막 옛날에 그런 말 하잖아요. 뭐 관상 보시는 분을 면접 때 옆에 넣고 회장님들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든 이제 그거를 줄이고 싶은 거죠. 그 리스크를 줄이려면. 결국엔 시리즈 B라는 되게 큰 조직을 이끄셨잖아요. 시리즈 B까지 갈 정도로 조직을 이끄셨는데 그 사이사이에 좀 달라지는 관점들? 사람이 10명에서 플러스 11명이 되는 것과 50명에서 51명이 되는 거는 되게 큰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이에서의 간극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아직 그 팀 규모가 뭐 대여섯 명일 시절에 저보다 조금 더 큰 조직을 이끌고 있는 대표님들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10명이 넘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0명이 넘어가는 순간 회사가 달라져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뭔 말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10명이 넘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제가 분명히 라고 얘기했는데 저기서는 라고 알아듣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확실히 올라간다고 생각했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물어봤어요. 제가 10명을 넘었던 순간에 이 다음에는 몇 명의 구간이 있나요? 30명이 넘어가면 회사가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그 다음에 100명, 그 다음 500명 뭐 그런 구간들이 약간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구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100명은 못 넘어봤지만 근데 대신 저의 생각은 이게 조직의 사이즈에 따라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같이 일하는 팀원분들께 전달하고 싶을 때 이 전달하는 과정이 어쨌든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혹은 제가 직접적으로 뭐 슬랙에 쓰든 타운홀 때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똑같이 얘기한다고 해도 받아들이시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땐 이게 간극이 큰 거죠. 어쨌든 완전 저랑 24시간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붙어서 일할 때랑 어쨌든 팀이 나눠지고 팀 1이면 중간에 또 중간 관리자분들을 거쳐서 또 뭔가 접점이 생기는 경우는 이게 곱하기 머릿수로 곱하기로 늘어나는 비용이 아니라 거의 이해 N승처럼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느는구나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계속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대표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될 때까지 노력한다. 계속 얘기하는 거죠. 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기대치를 그만큼 조절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오늘 많은 얘기들을 나눴는데 이제 대표님이 조금 더 안식년을 가지겠다는 결정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결정의 배경과 그 안식년 이후에는 어떤 걸 그리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제가 이제 1년 넘게 지금 소속이 없이 살고 있다 보니
하루도 빨리 좀 일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다 음. 경력이 끊기지 않겠냐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막 네. 저를 걱정하시고 이러셔서 저도 이제 나 어떡하지 막 걱정을 했는데, 그런 사이에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최인아 책방 하시는 최인아 대표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대표님이 이제 저 얘기를 좀 들으시더니 저한테 이런 조언을 주셨는데, 내면의 압력, 이분이 이걸 내 압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내 압이 충분히 올라올 때까지 그냥 좀 쉬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저한테 엄청 위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나한테 내 압이 완전히 차오를 때까지 좀 시간을 주자라고 스스로가 좀 너그러워지기로 했습니다. 그게 쉰 다음에 뭘 할 것인가는 사실 지금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 책이 어쨌든 세상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 책이 저한테 이 다음에 어떤 자리로, 어떤 기회로 저를 연결시켜 줄지는 그냥 약간 조금 지켜보자, 여유를 가지고 네, 뭐 그렇게 조금 열어두고 보려고 합니다. 네. 사업 다시 하고 싶으세요? 사업은 할 거예요. 네. 오. 네, 당장은 아닐 수 있는데 네. 50대가 넘어가면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게 하고 싶은 이유는 진짜 딱 하나이기 때문인데,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하고 싶어서, 네, 네, 작게 하고 싶어서. 반면교사인 건데 저의 지난 10년에 대한 정반대로 네, 진짜 그냥 제가 딱 원하는 거를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딱 시간을 보낼 수 있으려면 제 판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판이 뭔지에 네.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근데 그게 정해진 게 진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게 정말요? 문제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안식년 보내고 직장인의 삶을 좀 살 것 같은데, 아마도 직장인으로 살면서 이제 어떤 판을 만들어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하고만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기대되는데요. 네. 그 다음 방향에도 뿌리는 컨텐츠일까요?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의 여정을 봤을 때 컨텐츠 소비자에서 네. 유통자, 그리고 네. 이번에는 네. 생산자가 되셨잖아요. 그렇네요. 생각해 네네네. 보니까. 네. 그 세 개 중에 네. 어떤 쪽일 것 같으세요? 근데 아마도 뭐 유통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네. 왜냐면 제가 생산자로서의 삶을 이번에 한번 살아보니, 이거는 인생에 한 번 정도 하면 아주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원래는 텍스트 컨텐츠들을 네. 유통하는 일이셨잖아요. 맞아요. 이 다음 유통도 텍스트일까요? 아니면 다른 그거는 그러니까 닫아놓지 않으려고요. 네, 그게 뭐 진짜 애니메이션일 수도 있고요. 네, 뭐 소설일 수도 있고요. 네, 정말 유튜브 같은 영상일 수도 있고요. 어떤 포맷은 다 열어놓고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뭐 계속 책의 제목도 그랬지만 네. 실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성공에 대한 정의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제가 장병규의 스타트업 한국이라는 책을, 그 책이 나온 직후도 한번 읽었고, 네. 최근에 이제 이 책 쓰느라 한 번 더 읽었어요. 근데 지금 읽으니까 훨씬 와닿는 구절이 많은 거예요. 두 분도 지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은데 하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장병규 회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스타트업의 성공과 실패는 기본적으로 창업가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쓰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이거 완전 대박인데 해도 창업가 마음에서 실패면 이거 실패인 거고, 남들이 볼 때 이거 망했네 라고 해도 창업가 마음에 이거 성공이야 그럼 성공이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냥 창업가의 마음에 달려있는 게 스타트업의 성공과 실패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어서 되게 인상적이었었고, 저는 그래서 어떤 성공인가 실패인가의 정의는 어쨌든 그 일을 어쨌든 끝까지 가장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사람의 마음에 그냥 달려있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대부분 성공한 분들이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실패한 분들 중에는 운이 안 좋아서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운이 좋아서 성공한 거면 운이 안 좋아서 실패한 게 그럴 수도 텐데, 있죠. 네, 네. 그 운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 어떤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질문이네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일은 그냥 벌어진다? 라는 책을 엄청 인상적으로 읽었는데, 그 2차 세계대전 말미에 그 나가사키랑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미국의 당시에 정부에서 1순위로 원래 원자폭탄 떨어뜨리려고 준비했던 도시가 다른 곳이죠. 교토였던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당시에 준비했던 정부의 그 전쟁부 장관 당시에 그분이 한 20년 전에 교토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 사람이 교토는 절대 안 돼. 아름다운 곳이야. 라고 반대해서 그 다음 2순위였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3순위도 원래 다른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 3순위 도시에 폭탄을 떨어져 갔던 날 구름이 끼어서 맞아요. 못 갔어. 네. 그러니까 4순위 도시가 나가사키였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네. 두 도시는 불행해졌고 네. 두 도시는 살았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책의 제일 처음에 나온 에피소드거든요. 그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상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이렇게 알 수 없는 너무나 우연의 변수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 기본적으로 운인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운은 기본적으로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의 조언은 뭐냐면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너무나 많이 최적화, 네. 효율화, 생산성을 생각한다. 네. 근데 이렇게 빡빡하게 짜놓으면 운이란 게 한 번 닥쳤을 때 대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느슨하게, 그러니까 약간 낭비가 있게 네. 그렇게 사는 구조를 약간 짜놓아야지 네. 외부에서 이렇게 어느 날 불운이 확 찼을 때 네. 약간 버틸 수 있는 버퍼가 생기는 표현을 하는 게 있어요.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 말이. 그러니까 저도 되게 생산성, 최적화 좋아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너무 빡빡하게 모든 거에 나의 인생을 맞춰놓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저도 앞으로 미래에 뭘 할 것인가 잘 모르겠고 네. 약간 조금 느슨하게 열어놓고 받아들여야 되겠다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생산성과 효율이라는 거에 있어서 대표님이 앞으로 일을 하고 사업을 하시면서 끝까지 이것만큼은 내가 굳이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직접 비효율적으로 할 거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거 책 써보고 저도 좀 느낀 거는 어쨌든 대표가 돈 내는 고객하고 접점이 있을 때와 접점이 없을 때는 그냥 사업의 퍼포먼스 차이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고객도 여러 가지 층위가 있지만 어쨌든 회사니까 돈을 내는 고객과 대표가 얼마나 밀접하게 붙어 있고 대표가 그 고객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 있게 나 진짜 이 사람에 대해서 전부 다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자신감 차이가 또 사업의 기세에 반영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비효율인 구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냥 그거를 버티더라도 제가 다음에 다시 무언가를 한다고 하면 그냥 그 고객 옆에 내가 완전히 그 모든 거를 틀어쥐고 있을 정도로 장악할 정도로 모든 거를 파악하는 거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해요. 네, 네, 네. 본질이네요. 그럼. 네. 근데 그게 당장의 성과에 안 이어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뭐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책이 이렇게 잘 될 줄 아셨나요? 네. 기대했던, 예상했던 것보다 반응이 어떤? 그렇죠, 그렇죠.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조금 더 고무적으로 감사한 부분은 이제 이 책을 초기에 출판사에서도 이러이러한 타겟 고객들이 보실 것이다 했었던 고객 타겟이 있었어요. 네. 당연하게도 스타트업 관계자분들이거나 아니면 컨텐츠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이거를 좀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했는데 저의 생각보다 전혀 예상 못했던 분들이 이 책들을 막 읽기 시작하셔서 예를 들면 진짜 뭐 과일 가게 하시는 사장님이 읽으시거나 한의원 원장님이 읽으시거나 이제 뭐 군인도 막 읽으신 네이버 블로그를 봤고 그러니까 제가 전혀 예상 못했던 뭐 투자자분도 막 이 책을 읽으시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너무 반갑고 즐거운 경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그분들이 이걸 읽고 도움이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이 책을 원래 썼던 그 초기의 취지, 목적과 부합하고 그게 넓은 분들께 가 닿고 있다라는 감각이 매일매일 그 후기를 읽을 때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그런 후기나 그런 블로그 글들을 엮어서 뭔가를 내는 것도 재밌을 수 있겠네요. 제가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게 되면 제 네이버 블로그에 그런 고객 후기를 약간 조금 아카이빙을 네. 링크를 좀 성격마다 고객 후기 성격마다 좀 만들어 놓고 싶다는 생각은 했어요. 네, 네. 책을 쓰면서 좀 덜어냈다고 하셨긴 했지만 저라면 못했을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책임감이라는 것에서 많이 자유로워지셨는지 아니면 아직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남아있는지도 궁금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 대표 독이라는 말을 쓰시던데 그러니까 창업가 독, 그러니까 톡식 같은 게 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마 좀 많이 빠졌을 거예요. 벌써 1년, 1개월이 넘었고 제가 이제 어떤 조직을 책임져야 된다는 혹은 이해관계자 분들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그런 게 지금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막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이제 저를 해방시켜줬다라는 생각은 하고요. 아마 그래서 최근에 저 보시는 분들이 되게 얼굴이 너무 밝다라고 하시는데 아마 그런 거에서 많이 제가 자유로워져서 그렇지 않나 싶어요. 네, 네, 네. 다음 사업할 때는 첫 사업보다는 덜 힘들고 덜 불행하실까요? 뭐 해봐야 할 것 같긴 한데 대신 이제 그거는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이 저한테 준 가장 큰 저한테 준 자산은 뭐냐면 제가 아주 쉽게 빠지는 저의 함정들을 사실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오답노트네. 네, 저한테 오답노트예요. 그쵸. 저라는 사람이 오답노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찰리 먼거도 사실 투자를 할 때 인간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만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 이 책이 저한테 일종의 체크리스트인 네. 거예요. 다음에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걸 보고 이게 걸리는 게 있나 없나 한번 쭉 보고 이제 결정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제 스스로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저한테 사실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죠. 네. 사실 여태까지 어느 정도 성공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주로 다루려고 했었는데 오늘 또 그 반대에 있는 관점들을 너무 즐겁게 좀 다룰 수 있었던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저도 정말 저 스스로도 많이 배운 것 같고 그리고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꼭 나오고 싶었었는데 드디어 나왔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네, 네. 오늘 어떠셨나요, 대표님?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긴장을 많이 하고 왔는데 두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원체 잘 들어주시고 또 두 분의 문장으로 제 생각을 한 번씩 정리해 주시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덕분에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